6개월 이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이 쓰나미로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가 더블딥 간다.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저는 터져라 이거예요. 그때 전략은 뭐냐? 이승조 대표님은 이제 작년에 출연하시고 굉장히 좀 오래됐었고, 오랜만에 뵙고,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매매하느라 바빴어요. 역시 실전 투자 하신 지가, 그럼 40년째 돼가죠. 40년. 그 옆에 계신 이제 소장님이 요즘에 아주 유튜브에서 따끈따끈 하시잖아요. 저희 채널에도 나오셔서 조회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셨던데, 소장님은 이제 실전 투자자분은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경제학을 몇 년 동안 또 공부하신 걸까요? 한 50년 했죠. 50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40년간, 50년간의 내공의 대결인데, 혹시 근데 두 분은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담화를 나누기 전에, 오늘 담화가 뭔가 합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한가요? 반대가 많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거 대결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경제 이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작년 말에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올해 초에 증시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합세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제 위기,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그 규모가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원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유동성에는 0.003%, 아주 미미한 규모였는데 이게 터지자마자 우리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부족을 겪었고,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전염이 돼서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퍼져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그 금융위기가 전개가 되는데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지난해 1분기 2.6, 2분기 3.0% 성장했던 게 갑자기 3분기에는 이게 1.3으로 반토막이 나요. 3분기요? 예,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이건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 가서는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작년 말에. 이미 이렇게 진행 봐야 중이다. 됩니다. 예. 네. 대표님은요?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는 상황. 뭐 다른 건가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고의 유추 과정인데 저는 항상 현장 위주고 이 복잡계 사고로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년 10월 달에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면서 그 부동산 PF와 연관돼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롯데건설, 그다음에 롯데그룹,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부동산 PF에 제일 적극적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봤어요. 망하나. 예. 이게 이제 차이예요, 현장에서. 그게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이요? 예. 22,000원에 샀는데 45,000원까지 가서 팔았거든요. 큰일 날 수 있는 건데 더블이 났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저는 제가 40년 동안 싸우면서 항상 위기 나와갖고 체제 시스템 붕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트리가 돼서 진짜 붕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의 탐욕,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에서 이게 시간 지연을 끌고 가갖고 오히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실전에는 저는 그래서 항상 시장 근본주의자, 가장 문제되는 거를 사봐요. 시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한테. 예.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염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급격하게 조절해요. 여기 조절을 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작동해갖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줄 데가 없으니까 정부는 한전 국고채를 유동해갖고 쿠션 돌려서 유동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주주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펀드, 가장 문제되는 롯데그룹하고 일종 펀드 만들어서 지네 걸 그걸 사줘요. 그러면서 롯데그룹한테 그 돈을 줘요. 그럼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죽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그 지주원들 중에서 유상증자 하지 뭐 이러니까 주가는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보고 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이나 8개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면 금년도 6월이나 8월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작동하나 또 보려고 그래요. 그때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려주는 정책적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전 전략 하냐면 증권주를 사봐요. 다음 타자가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미래 에셋이에요. 그래서 미래 에셋 증권을 한번 사봐서 얘가 망하면 이건 진짜 위기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락하고 뭐 그런데 오히려 얘가 오히려 뭔가 또다시 뭐 50% 오르든 100% 오르면 이 문제 이론적으로나 실전에는 공포지만 현장 바닥에서는 오히려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위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좀 늦게 시차를 두고 느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난로를 만지잖아요. 금방 뜨거운 건 몰라요. 그래서 불에 데이거든요. 경기 변동하고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하고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경제인들이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걸 느끼려면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1, 4분기에 저는 지난해 말에 마이너스 1.5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0 간다고 봐요. 그 성장률은 4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3.0 거의 틀림없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라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건 3.0 갈 거예요. 마이너스 3.0.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고 그 6개월 후에는 거의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차가 좀 길어요. 저도 이거는 동감하는데 그래서 증권주 산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여기서 어떤 해결안이 나오냐면 증권회사가 그 요새 증권형 토큰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게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PF 터질 거를 정부나 이거를 제도화하는 증권사나 이런 이해 당사자들 탐욕은 그쪽으로 농가서 쪼개갖고 일반 대중한테 팔아먹는 상품을 만들 거라고 봐요. 이게 또 시간을 지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뭐 국제적인 부분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주축하는 반도체 저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어쩔 수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하냐면 저는 이걸 쿠션 전략을 그러는데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터지는 마이너스 부분이 30% 정도 데미지를 일까요? 새로운 30% 유동성 해갖고 새로운 걸 메꾸는 파동을 분명히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그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금산 분리를 느슨하게 하고 뭔가 내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 PF가 가장 문제되는 회사들을 주축을 해서 ETF나 펀드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저는 거기서 한 30조에서 40조 시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뭘 해주냐? 문제되는 부동산 PF를 쪼개서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미분양이고 막 이런 거를 거기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수익성 부동산 상품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뭐 삼성증권이든 각 증권사들이 다 팔아먹는데 딱 1년에서 1년 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저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늘어질 거고 공포지만 실전에서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나오나 실전은 그걸 가장 핵심적인 미래 에셋. 이거 왜 미래 에셋을 타겟팅을 했냐면 전 정부의 에너지, 그 다음에 해외 투자 또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또 해외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가 증권하고 보험을 같이 갖고 있어요. 미래 에셋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금산분리해서 뭔가 해갖고 해답을 여기서 이 시너지가 나오나 딱
그 주가한테 볼래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경제 위기든 경기 침체든 어쨌든 시장의 탐욕과 정부의 정책과 그런 조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 침체든 경제 위기든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지금 증시는 뭐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른다고 아니면 보합세로 보시는지 일단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주식시장은 네.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이게 1000을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2,500선을 약간 넘은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400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다우지수는 한때 36,000 갔다 지금 33,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냈냐? 아니거든요. 또 미국이 그 연평균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았냐?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그만큼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못 올라가 있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 저는 그 다우지수 수준을 거품이 좀 많이 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 비교하면은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버틴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내적인 그 유동성, 뭐 경제의 성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제 3,300까지 갔던가요? 네, 거기서 지금 2,500 바로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잠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 그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 국내 경기를 하강시키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이 쓰나미로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가지수가 더블딥 간다. 다시 한번 더 빠질 그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인 건 맞지만 어쨌든 6개월 내에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덮치면서 더블딥으로 갈 것 같다. 예. 대표님은요? 저는 그거 안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저도 비슷해요. 예, 연장된 건데. 그런데 저는 어떤 시각이 나오냐면 만약에 이 시장이 붕괴되면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덜나는데 제가 40년 동안 싸우면서 이 시장에서 큰 부를 잃은 게 망했을 때 큰 부가 일어나요. 싸지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실전해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게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게 팔가 털어지면 저는 터져라 이거예요. 그때 전략은 뭐냐? 30%는 노상 현금을 갖고 있어요. 전체 자산 쓰면 안 돼. 레버리지 일으키시면 이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30%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떡하냐? 이 공포를 생각하면 매매 못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저는 수많은 기회를 지금 놓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수는 못 맞추겠어요. 지수는 어쩌면 2200에서 2600에서 거의 1, 2년 박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저는 여기서 이해 당사들의 탐욕에 의한 종목이 에너지가 100%에서 300%짜리가 수없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공포 속에서 주가 싸진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급등하는 그거를 찾아내려고 주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시장의 색깔. 그래서 저는 금년은 시가상위 우리나라 대표하는 상위 종목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섹터들이 갖다 대서 우리 시장에 그 더블 디비드 하면 그 뭐 바스켓이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중심으로 때려버리니까 그거를 지금 건드리기보다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이런 이슈가 들어올 때 어떤 종목들이 에너지가 나올 건가를 지금 1월부터 지금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 투자하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2차전지 뭐 챗GPT 뭐 이쪽 로봇 이쪽만 뜨겁죠. 그게 난 징후 같아요. 어떤 징후야? 이 장이 대형주는 안 되고 약간 지금 시장의 색깔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작전장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깨졌어요. 부동산도 불안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실전에 이 마이너스 부분을 어디서 메꿔야 돼요.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형주 못 건드려요. 그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투자조합 해갖고 이벤트 드라이버, 이게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포장해갖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콩카브 씌게 해갖고 던지면서 뭔가 하는 머니게임 시장이 지금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는 갇혔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갇혀있고 돈만 묶이는데 실질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400%, 솔트룩스 300%. 셀바스 AI 뭐. 이런 게 왜 나오냐가 저는 이벤트 드라이버 헤지펀드 그러니까 선수들 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이 저는 순환을 계속하면서 계속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지수 빠져 WDB야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30% 남은 돈하고 그동안에 종목장을 활용해갖고 나온 이익금을 현금으로 계속 빼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략은 저는 매일 양매수를 옵션을 걸어버립니다. 양매수. 거기서 느껴요. 여러분들도 매일 100만 원씩이라도 넣어보면 이 변동성, 그러니까 한쪽이 급등하든 한쪽이 급락하든 한쪽 100만 원이 제로되더라도 한쪽 100만 원이 3배, 5배, 10배 이런 것만 되면 되거든요. 변동성 커져라 이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해보니까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300에서 1000%가 다반사로 나와요. 이게 전 징후 같아요. 지수는 갇혔고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종목장에 테마화시켜서 이벤트로 시키고 그런 것들은 일반들이나 우량주 선호하거나 큰 자산가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선수 종목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기업 분석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면에서 사기 같기도 해요. 실적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 하겠고 이걸 뻥튀기 해갖고 급등시키고 또 특화돼서 가는 게 더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다음 그거와 비슷한 종목을 테마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 챗핏 로봇 가면 요새 최근에는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그쪽으로 또 돌려요. 계속 순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한 건 아무도 못 맞춘다. 대신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까지 그냥 나는 주시장에서 사과나무 씹듯이 계속 싸워보다 보면 그 양매수 걸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오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공조책이나 이런 거에서 가버리면 시간 모든 걸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소장님의 그 학자적인 에너지에 보는 시각과 저는 현잡바닥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갖다 해서 하늘을 보면서 이거보다 저는 현장을 뒤져보면서 먹을 거 없다는 탐욕적 시각으로 그냥 싸워볼래요. 그렇죠. 뭐 부분이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관점도 다를 텐데 지금 대표님 말씀 어쨌든 현장에서 무슨 위기가 터질지 몰라도 70% 정도의 자산을 매매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30% 정도는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을 때 대비해서 현금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금융시장이 어떤 불안 징조를 보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환율 변동이 이제 급변했으니까 그걸로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갑자기 올라왔죠. 지금 환율이 상승 중이에요. 그럼 2달,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이 이 더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와요. 그러면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는데 지난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우리 정책 당국이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는 상승한다.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1200원을 넘어가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220원대부터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끌어올리는 방어를 했었고 이번에는 끌어내리기 위한 방어를 했었는데 현재소와 미래소가 합쳐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에만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500억을 잃었어요. 시장에다 500억을 풀었는데 시장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안정이 돼서 이게 1220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올해 들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외환시장 자율화하겠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이게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정부가. 환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금융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 주 말에 이 환율이 다소 안정이 됐었는데 거기서 안정될 수 있을지는 뭐 의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경제 원리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합쳐져서 어떤 사태를 전개시키면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전염 속도가 옛날 세계화 시장하고 탈세계화 블록하는 데서 좀 달라진 것 같고 정부가 정책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선진국 지수 MSCI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나 이런 수출 주력 부품은 뭐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이거 우리가 어쩔 못해요. 그래서 12개 주력 사업으로 세밀한 부분에 타겟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12개 종목의 그 타겟팅, 마케팅하는 섹터들 단어들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력의 주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히 마이너스 날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때리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못 견딘다 걔네들은. 삼성전자를 견딜 것 같은데 미국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보조금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요거가 나는 어디서 커버될 거냐면 중동에서 풀릴 것 같아요. 3월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중동에서 그 분명히 중동의 에너지가 블록해서 분명히 조 단위 에너지에 자금이 달러가 들어오는 수주가 그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방산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SOC 수주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커버해서 전 중화될 것 같아요. 그 중화되는 기간이 전 1년을 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6개월이니까 7, 8월을 가장 위험하게 보긴 하는데 이때 저만 안 나오면 돼요. 환율이 작년 그 춘천 내고는 데에서 그때 찍었던 자리가 1,450원이거든요. 네. 이걸 뚫는 것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거 당분간 1,250원에서 1,450원에서 이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고민은 분명히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환율 조절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그냥 그 하는 총재께서 그냥 이걸 묻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500억이지만 우리만큼 그래도 아직도 500억이나 1,000억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래서 시간만, 그러니까 이럴까 뭐라 그럴까. 저는 경제는 그래서 절당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절당 쇼크만 안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고 그 사이에 분출하는 이 변동성 종목들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거나 각각의 틈새 전략일 것 같아요. 글로벌 싸움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 싸움에서 지금 나온 게 인공지능, AI, 챗봇,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다음은 5G나 6G에서 나올까? 이렇게 자꾸 찾아봐요. 그러니까 5를 막으면 그거 틈새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통신 부분에서의 반사 이익이 나오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거기에 섹터들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금 급등주들 시장에 나오면 꼭 우리가 헤지펀드의 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할 때는 언론을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지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삼성하고 약간 코를 걷는 단독 기사들 자꾸 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는 미래컴퍼니요. 이런 것들 보면 마치 요번에 위기를 저는 이 권력이나 다른 변수들이 메꾸는 하나의 에너지가 우리가 경제 부분이 모든 전체를 중요하지만 유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파워게임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요 마이너스 부분을 중화시키는 현상이 저는 금년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진행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는 의미인데 신용 파괴 원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터지기 전에 작동한 원인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신용 파괴 원리가 그때 당시에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당시에는 이제 금리 차가 1%였어요. 지금 1.2%로 더 확대됐잖아요. 1% 차이였는데 미국의 저축을 하면 더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내 저축이 거의 넘어갔어요. 네. 뿐만 아니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환차익이 생겨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국내 금융 자본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 자본까지 포함해서 미국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국내의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당시에 정부가 왜 그 대응을 못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아니요, 정부가 대응을 완전히 그르쳤어요. 우리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방치를 했어요. 오히려 환율을 올라가도록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석유 가격 때문에 물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유는 그러니까 수출용을 제외한 내수용은 우리 그 전체 수출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 퍼센트지가 올라갔지 그거보다 낮단 말이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불안해진 게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불안해진 거예요. 전체 수입은 전부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줄어요, 오히려.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예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잘못된 판단 위에서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것도 참 미친 짓이거든요. 물론 그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 특히 영끌족, 특히 아마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셨겠죠. 그리고 기업 좀 부채 대출이 많은데 이런 타격이 커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불 타격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불 타격이 어느 게 큰가를 바라는 얘기지. 금융위기가 전개되면서 이불 타격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10배, 20배가 더 커요. 그러면 그 지금 저금리 상태 유지하면 안 돼요. 그 정부가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경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환율. 이거는 아까 물가만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이건데, 우리 GDP에서 수출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수출은 거래액 기준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비교하려면 기준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10%밖에 안 돼요. 요새는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가 죽어요.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는 죽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정부가 크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펼치면은 어떤 정책도 무효예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 더블디 본다. 국내 금융위기 진행된 위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거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덮치면은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